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요 회계관리 2급이라는 요 책을 가지고 회계에 대한 기초 과정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해서 말씀드릴 부분들은 회계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 회계 입문, 그 다음에 회계 용어 정의, 그리고 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져가는 과정까지, 그걸 이제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볼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회계 기본 개념 챕터 1을 한번 보시죠. 챕터 1의 회계 기본 개념에 보시면 회계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회계를 배우기 전에 회계를 무엇을 이제 회계라고 하는가, 그것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으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정보 이용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은 정보 이용자들한테 우리 기업이 지금 어떤 현황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를 회계라고 불러요. 이 정보 이용자는 주로 회사 외부에 있는 회사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때때로는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도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경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회사 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내부 정보 이용자인데, 대부분의 이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주라든지 또는 투자자라든지 채권자와 같은 은행들이 이제 될 텐데요. 이때 회사의 내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알고 싶은 또는 전달하고 싶은 정보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있는가, 잘 벌고 있는지 못 벌고 있는지 손실이 나는지, 그걸 이제 수익 상황이라고 부르고요. 수익 상황, 이 회사가 잘 벌었냐 못 벌었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그 과정을 크게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익상은 수익과 비용,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썼는지.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썼는지를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나면은 거기서 쓴 거에서 이제 번 거에서 쓴 거를 뺀 이제 순이익이 좀 계산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저희가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 상황,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회사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집을 샀어요. 갑자기 집 샀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집 샀으면 10억짜리, 그것도 10억짜리 집을 샀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배가 아프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우리나라 이제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너 10억짜리 집 샀는데 그거 은행에서 대출 얼마 받았어? 이런 얘기 서로 하시죠. 또는 집 사는데 야, 너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내 거 아니야, 화장실만 내 거고 다 은행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죠. 은행에서 대출 받았으니까. 자, 그때 만약에 은행에서 4억을 대출 받았다라고 하면요, 이걸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집이 10억짜리지만 4억을 대출 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내 돈은 얼마가 되는 거죠? 내 재산은 6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산은 10억이지만 부채가 4억이다라고 하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순수하게 내 돈, 그걸 순자산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돈은 또 다른 이제 용어로는 자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순이익,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순자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요 이제 수익 상황, 재무 재산 상황의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것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거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수익 상황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돈을 얼마 벌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친구야, 너 돈 얼마 벌었냐? 근데 여러분, 이 수익 상황을 물어보는 돈을 얼마 벌었냐라고 하는 질문에는요, 반드시 기간의 정보가 포함이 돼 있어요. 기간. 자, 우리가 친구한테 질문을 할 때 너 돈 얼마 벌었니라는 이 질문을 할 때 한 달 동안 얼마 벌었니와 1년 동안 얼마 벌었니는 서로 다른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 상황이라고 하는 그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일정 기간의 정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프롬프트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재산 상황, 자산 상황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야, 너 돈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지금 재산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질문 안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질문 자체에 지금 얼마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자, 너 지금 얼마 있니? 라는 그런 질문과 너 1년 전에 얼마 있었니는 서로 다른 질문과 다른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재산 상황과 관련된 정보라는 것은 어떤 일정 기간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것은 특정 시점, 일정 시점의 정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파악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수익사항, 일정 기간의 수익사항을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요 문서의 이름을 우리가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부르고요. 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써서 부르고요. 일정 시점, 특정 시점에 우리가 재무상태, 재산상황, 자산부채 자본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표의 이름을 우리가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서 이제 그 체크를 좀 해보실게요. 회계란 무엇인가라는 가로 1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계란 무엇인가 보시면은 그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문단이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계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측정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한번 잘 지루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가로 2번에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다 있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재산 상황의 정보, 재무 상태다라고 되는데 이 재산 상황의 정보는 어떤 부분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냐면, 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여기서 회사의 재산이라고 표현하죠. 회사의 재산을 자산에다 동그라미라고 한번 쳐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면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본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외부로부터 차입해서 빚을 진 것을 부채라고 한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근데 그 옆에 자본이라고 아까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체크한 데 옆에다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자본은 순자산이다라고도 표현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우리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4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 나머지 6억 원이 순수한 내 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순자산하고도 같은 뜻으로 이제 쓰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하고 나오는 게 계속 한번 보시면 재산 상황의 보고는 어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내용 있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까지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수익사항의 보고 경영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경영성과 수익사항은 제일 밑에 줄에 벌어들인 돈 수익이라고 표현하고요. 한 장 넘어가시면 사용한 경비 위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반드시 일정 기간을 정해서 표현한다. 아까 재무 상태하고는 좀 다르죠. 재산 상황하고 그건 시점이었고 기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재무 상태, 재산 상황이라든지 경영 성과, 수익 상황을 이제 정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 문서의 이름들을 이제 표현하는데, 가로 3번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재무제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무제표에 동그라미를 쳐 보시고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라는 문서를 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수익 상황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라고 돼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실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재무제표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의 재무제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큰 개념으로 부른 이름을 재무제표라고 부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개념의 이름을 재무제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재무제표는 좀 큰 이름, 세부적인 문서 이름, 그거를 이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볼 거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정보 이용자들한테 우리가 정보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이 정보 이용자들이 누가 있는지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가로 1번에 보면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는 뭐 한 사람이냐?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주주가 돼요. 그럼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한 주주들은 어떤 게 궁금할까요? 돈을 투자했으니까 이익이 나면은 그 이익 나는 것 중에 일정 부분만큼을 배당을 받겠죠. 그러면
이 주주들이 모여갖고 우리 회사가 내가 투자한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이 났는지 나는 얼마만큼의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열심히 모여서 확인하는 그 회의의 이름이 있어요. 그 회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주주총회라고 합니다. 주주총회. 옆에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주주들이 모여서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그 회의 이름이 주주총회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할 때 크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이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이익이 났다라면은 첫 번째 배당을 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가져가서 주주들이 이익이 많이 났다. 또는 그 이익이 많이 나서 배당금도 많이 가져갈 수 있겠지만 회사 경영이 잘 됐으면은 주가도 올랐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영자를 칭찬해 줘야겠죠. 그래서 경영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임기도 연장을 해주겠죠. 근데 반대로 이익이 안 나서 배당금도 가져갈 것도 없고 주가는 계속해서 곤두박질 친다. 그러면은 주주들은 뭘 해야겠어요? 경영자를 해고하고 새로 선임을 해야겠죠. 즉 주주총회의 가장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 경영자에 대한 이제 보상이라든지 페널티를 주는 것, 그 다음에 배당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자, 이 주주총회의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뭐겠어요? 여기서 보고 계시는 재무제표가 필요하겠죠. 이게 있어야 그 두 가지의 평가나 보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 한번 좀 보시면요, 주주는이라고 돼 있죠. 주주는 당해 기업의 투자자로서 회사가 올해 수익을 얼마만큼 냈으며 그를 통해 얼마의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 정보를 원한다라고 돼 있고요.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배당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회계 입문자 좀 이렇게 초보자를 위한 책이라서 중간중간에 용어의 정의를 좀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책을 보다가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저 혼자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좋은 책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잠재적 투자자가 있어요. 잠재적 투자자. 이 잠재적 투자자는 뭐냐면 아직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지는 않았지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살려고 하려면 뭘 봐야겠어요? 최소한 재무제표를 보고 사도 되는지 전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죠. 자, 그러면 잠재적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돌아다니다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겠죠. 그 볼 수 있는 곳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금융감독원 있어요. 금융감독원에 보면은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공시 시스템, 다트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각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아직 우리 회사에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잠재적 투자자들이 여기에 가서 재무제표를 확인해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라고 하는 말은요, 저희가 이제 이게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경제 관련된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채권자, 채권단. 근데 조금 쉬운 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채권자는요, 옆에다 적어보세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은행은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려줬으면은 나중에 이 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또는 회수할 수 없을지 그 신용평가에 따라서 이자율을 높이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또는 대출을 많이 해줄지 적게 해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신용평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게 또 재무제표가 됩니다. 이런 금융기관들, 채권자들은 그 신용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섞어가지고 하는데 이 수많은 지표들 중에서 특히나 이 정량적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은 이 재무제표가 된다. 이렇게 내용을 이제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대출을 연장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가 이 재무제표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로 4번에 거래처 있어요. 거래처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재무제표를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 5번에 보면 정부나 감독기관도 있습니다. 정부나 감독기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부에서도 재무제표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 가로 5번 제목에 보면은 재무제표를 요청을 하는 정부나 감독기관이 크게 두 가지 적어놨죠. 하나는 국세청이고 하나는 금융감독원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조사를 해요. 이 정보 이용자 중에서 우리 금감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국세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왜 재무제표를 받아놓을까요? 자, 기업이
1년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기업이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 세금의 이름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라고 하는 세금은요, 기본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법인세를 많이 내요. 물론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익이 많이 나면은 기본적으로는 세금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얼마만큼 이익이 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무제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재무제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법인세를 부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국세청에서 재무제표를 받아 놓는다. 그리고 또 국세청에서 이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기업이 탈세를 했는지 이런 거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이 탈세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요거를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권한이 국세청에게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재무제표라는 거죠, 바로. 자, 그러면 금감원에서는 어떤 거를 위해서 이 재무제표를 이제 받아두느냐? 여기서 하는 조사는요, 세무조사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요. 중요한 게 분식회계를 관리 감독하고 또 조사하는 것이 금감원의 중요한 또 역할입니다. 분식회계는 어떤 걸 분식회계라고 하죠? 실제로는 이익이 나지 않는데 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자산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만큼 많은 것처럼 부풀려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하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수많은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채권단들, 은행을 이제 오해를 이제 빠뜨려서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분식회계라고 하죠. 그럼 그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기관들이 이제 관리 감독하는 게 금감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정보 이용자들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하고요. 가로 6번에 나오는 것처럼 경영자도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경영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목표에 달성을 했는지, 달성하지 못했으면 경영 전략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경영 전략의 수립과 수정, 피드백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재무제표를 요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계정보 이용자와 회계정보가 어떻게 생산, 소비, 활용되는지를 간단히 좀 살펴봤고요. 조금 넘어가시면은 이제 재무제표 기업회계 기준인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8페이지, 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8페이지의 재무상태표 등식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등식은요, 이 재무상태표가 자산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랬을 때 이 재무상태표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자산부채 자본을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상태표다라고 한다면은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설명했었던 그 사례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친구가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친구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4억이었다라고 하면은 자기 돈 순수하게 순자산을 얼마를 투입한 거죠? 6억을 투입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재무 상태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요, 자산은 10억이고 부채와 자본은 4억 플러스 6억인데 항상 언제나 자산의 합계는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하는데요. 책에 한번 좀 보시면은요, 가로 3번에 나와 있는 말을 한번 줄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가로 3번에 나와 있는 말을 한번 줄 쳐보시면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차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대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자산은 차변에다 기록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다 기록을 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여러분 혹시 회계나 이런 관련된 얘기를 들어볼 때 차변 대변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절대로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많이 어려워요. 이게
계속 헷갈리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차변 대변 헷갈리지 않는 법을 공부를 좀 같이 해볼게요. 조금 유치하지만 유치원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시고 짤랑짤랑 흔들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차변 해보세요. 예, 따라해 보셔야 이게 그 교육 효과가 크니까 차변 따라해 주세요. 차변. 자, 오른손 해보겠습니다. 짤랑짤랑 대변 해보세요. 대변 이렇게 해서 차변 대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화장실 가면 어떤 손을 쓰세요? 그래서 대변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오른손. 전에 이걸 강의를 제가 항상 할 때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대변이다. 그러면 반대편은 차변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은데 화장실 가서 어떤 손을 쓰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비데를 쓴다. 뭐 이제 그렇게 답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뭐 그래도 결국에는 오른손을 이제 쓰시게 될 테니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에 대해서 자산부채 자본을 좀 설명드렸고요. 자, 오른쪽에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산의 정의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이제 위치를 잡아놨고요. 이제 개별적인 걸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는데 자산에다가 줄 한번 쳐보시면 오른쪽에 자산의 정의. 가로 1번 밑에 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저도 책에 써놨지만은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회계 기준에 이렇게 정의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풀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자산은요. 좀 쉽게 제가 풀어 쓴 게 세 번째 줄 마지막을 보세요. 세 번째 줄 마지막에 줄 쳐보시면 회사의 재산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시나요? 회사의 재산. 요거를 자산이라고 한다. 회사의 재산. 근데 회사의 재산만 갖고 자산을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하나의 제가 용어를 더 추가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산은 또 회사의 권리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재산 또는 권리라고 표현하면은 자산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산의 종류를 한번 밑에 보실게요. 현금.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죠. 회사의 존재 목적은 사실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현금은 재산,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예금도 재산이죠. 재산이니까 자산이 되는데 자, 매출 채권이라는 용어가 세 번째로 나오죠. 요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 거래처에다가 매출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회사에 찾아가서 돈 내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계정의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 뒤에 권리로 끝나면 자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미수금이 있어요. 그 매출채권 그래서 줄을 한번 치면서 보면 매출채권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에 외상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권리이기 때문에 자산이 되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그다음에 미수금을 한번 또 줄쳐서 보겠습니다. 미수금은 우리가 일단 말뜻에서 생각하면 미수니까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한번 줄을 치면서 보시면 상품 외의 자산을 판매한 후에 대금을 받지 않아 그 차후에 외상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수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설명에서 보면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빨리 똑같아 봐요. 똑같죠? 자, 근데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노트북, LG에서 받은 이제 그램이라고 나온 노트북을 쓰고 있어요. 동영상 찍고 있는데 PPL은 아닙니다. 그냥 저 돈 주고 산 거예요. 자, 근데 LG라는 회사에서 이 노트북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재고자산이라고 하죠.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그래서 LG에서 이 재고자산을 판매를 하고 돈을 안 받았으면은 그때는 매출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LG라는 회사가 보면은 LG전자의 건물, 공장 건물이라든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겠죠. 얘를 팔고서 아직 돈을 못 받았으면 미수금이 돼요. 즉 뭐냐면 그 회사의 설립 목적에 맞는 그 매출 행위를 하고서 돈을 못 받았으면은 그게 매출 채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외에 매출 거래가 아닌 거래 같은 경우는 뭐로 간다?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미수금으로 간다. 회사의 사업용 자산을.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자, 책에 보시면 매출 채권과 미수금에 보면은 맨 앞에 시작하는 말이 다르죠. 상품 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 상품 옆에다가 끝에다가 좀 체크해 볼게요. 요거는 재고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 즉 회사의 재고 자산을 판매하고 돈을 못 받았으면 매출 채권이 되는 거고 그 외 거래는 전부 다 미수금이 됩니다.
또 하나만 더 표현해 보면은 이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다 체크해 주세요. 매출 관련 거래. 매출과 관련된 거래는 매출 채권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게요. LG전자라는 회사에서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이런 거를 팔았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처리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미수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액 관련 거래가 아니라서.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걸 두 개를 구분해서 쓴다라고 하는 자산의 개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대여금 있습니다. 대여금. 이런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돈을 빌려주면은 나중에 이 직원이 퇴사할 때 다시 되돌려 받아야겠죠. 여러분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회사에서 돈 빌려주는 그런 이제 복리후생제도 있는 회사 있어요? 복리후생. 우리 돈 빌려준다. 한 얼마 정도 빌려줘요? 3천 정도? 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예. 괜찮은데 이자율 싸죠? 그런 경우에. 예, 아마 저렴하게 해줄 텐데 왜 안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전에 이거 강의할 때 보면은 진짜 많이 해주는 데가 1억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1억을 무상을 빌려주면은 회사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되죠. 1억 무상이면은 진짜 결혼할 때도 막 이렇게 굉장히 그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분한테 그 1억 무상 대출 받았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안 받았대요. 그래서 왜 안 받았냐고 그랬더니 회사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1억을 무상 대출을 받고 영혼을 회사에 판 자와 자유로운 영혼과 이렇게 두 종류가 있대요. 왜냐면 1억을 빌리는 순간 퇴사를 못해. 여러분 퇴직금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다 갖고 나가야 되는데 1억 퇴직금 되려면 얼마나 다녀야 돼요. 회사를요. 굉장히 오래 다녀야 되죠. 그래서 1억 원 이렇게 총무과에 가서 대출 받으면 대출 약정서 쓰잖아요. 대출 약정서 쓸 때 이마에다가 도장 찍어준대. 노예라고 이렇게 찍어준대. 그래서 안 받으신 거죠. 자유로운 영혼 하고 싶어서 언제라도 때려치려고. 네. 뭐 그런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권리가 되잖아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는 거죠. 대여금이라는 것은. 자, 그다음에 상품 옆에 적어 보실까요?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이거를 우리가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재고자산.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 자, 그다음에 건물, 토지, 비품 있죠. 회사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이제 자산이 되겠죠. 이걸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 부채가 있어요. 부채의 정의를 한번 같이 줄치면서 보겠습니다. 부채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이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말이 긴데 뒤에 의무에다가만 동그라미 치세요. 의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무. 자, 매입 채무라고 하는 의무가 있어요. 줄쳐보시면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으로 차후에 대금을 갚아야 할 의무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원자재라든지 상품 같은 걸 구입을 하면은 구입한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달 후에 지급한다든지 뭐 보름 후에 지급하거나 이런 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는 미지급금이라고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라고 하는 부채를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고 미지급금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밑에 미지급금에 보시면 상품 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그 금액을 차후에 대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다라고 돼 있다는 것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면은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도 읽어보면은 개념이 똑같죠. 매입하면서 채무를 줬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고 미지급금도 아직 돈을 안 갚았으니까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LG라고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램이라고 하는 노트북을 판매하는 회사가 지금 이제 LG 본사로부터 이 재고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돈을 안 줬을 때 매입 채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판매하는 이 판매처에서 이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고 자산을 구입한 게 아니라 자기네 회사 사무실에서 쓰는 더워서 이제 여름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에어컨 같은 걸 샀다 그러면 그걸 뭐로 회계 처리해요? 보통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거든요. 그런 걸 사고서 돈을 안 줬을 때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역시 여기도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매입 채무엔 상품이라는 표현을 쓰고 미지급금엔 상품 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 옆에다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재고자산. 재고자산 관련 거래가 매입 채무로 가고요. 그 외의 거래는 미지급금으로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차입금도 있고요. 차입금은 빌린 돈을 차입금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차입금이 되죠. 자, 선수금이 있어요. 선수금 한자어예요. 선수금이면은 미리 먼저 받은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업부서라든지 기업에서 활동을 할 때는요, 선수금 돈을 미리 받으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수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앞에 양력에도 나왔지만 학부 때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대학교 친구들은 전부 다 회계학을 하는 회계인들이죠. 4년 내내 회계만 배워요, 저희가 전공 과목이.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 모여서 점심 먹고 할 일이 없잖아요. 대학생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뭐 할까? 당구 치러 갈까? PC방 갈까?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과외하러 가야 돼. 알바. 근데 보통 과외 알바가 어떻게 되냐면 월 초에 과외비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이나 한 번씩 가면서 이제 그 과외가 끝나면 또 선불로 또 과외비를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친구가 나 과외하러 가야 돼라고 했더니 모든 나머지 친구들이 손을 흔들어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수금 갚으러 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받은 돈 자체가 수익이 아니라 뭐예요? 그때 당시는 부채죠. 그럼 그 뒤에 과외하러 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희 회계학과에서 굉장히 웃긴 얘기였는데 지금 아직 별로 안 웃겨요. 왜냐면 아직 여러분들 회계인이 안 돼서 그래요. 오늘 수업 8시간 다 하고 나면 그때 웃길 거예요. 집에 갈 때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수금 부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갚을 의무가 있으면. 그래서 이게 영업팀 같은 데서는 이걸 뭘로 인식한다? 영업팀 같은 데서는 수익으로 인식해요. 계약금 받았다. 그렇지만 회계적으로는 부채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다. 자, 그다음 이제 자본 얘기를 잠깐 볼게요. 자본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은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장을 넘어가셔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두 개가 있어요. 한번 줄을 한번 치면서 보면은 자본금은 회사 설립 시 또는 증자 시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출자금이에요. 즉 여러분 보세요. 6억이라고 하는 순자산 자본금은 누가 출자를 해요? 주주가 출자를 해서 회사에다 돈을 넣은 거죠. 그걸 자본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익잉여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이 나죠. 자, 그 이익은 누구 걸까요? 여러분 회사에 이번에 경영 실적이 좋아서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좋아요? 사실 딱히 좋을 건 없어요. 우리한테 그게 좋을 건 없거든요. 한번 중요한 거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이익은 주주 거. 이게 주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은 전부 다 어디로 가져간다? 자본 밑으로 가져가요. 주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주가 원래 납입했던 돈, 그 다음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그래서 그거를 이익잉여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잉여라고 표현하냐면요. 자, 우리 아까 이익 나면은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총회 한다 그랬죠. 주주총회를 할 때 배당을 해서 가져가요. 근데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는 회사에 남겨놔요. 그거를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그 당기 순익을 합산한 누적액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당기라는 말이 이제 우리 회계나 이제 이런 것들을 실무를 배울 때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당기는 그냥 밑에 그 표시에 나와 있듯이 올해란 뜻이에요. 전년도는 전기, 내년도는 차기. 그래서 전기, 당기, 차기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밑에 보시면은 계정의 분류가 있어요. 현금부터 시작해서 쭉 계정이 한 13개가 있는데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죠. 지금 한번 바로 표시해 보시겠습니다. 거의 한번 보셨죠? 보시면은 이제 현금은 자산이죠. 회사의 재산이니까. 이번에 매입 채무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부채,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상품, 재고 자산이다.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4번 매출 채권. 우리가 매출하고 아직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산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토지, 재산이니까 자산이고요. 자본금은 자본이 됩니다. 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이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대여금, 권리가 되죠. 회사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고 8번에 비품 있죠.
비품은 역시 회사의 재산, 자산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선수금. 요게 좀 주의해 보시라고 하셨죠. 선수금은 우리가 미리 받았지만 아직 의무가 이행이 안 됐어요. 납품을 아직 안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10번에 미수금이 있어요. 아직 안 받은 돈이죠. 그 대신 매출채권하고는 구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자산이 되고 미지급금 부채고요. 차입금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죠. 부채죠.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순이익을 벌어들였지만 그 순이익은 결국엔 누가 가져가게 된다. 주주가 가져가게 될 돈이기 때문에 자본 밑으로 가서 자본금으로 표시하게 된다. 여기까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